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경진입니다. 네,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첫 번째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서 야당 테마주가 일제히 오르고 여당 테마주는 줄줄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 손실 위험이 매우 크다며 투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가구도 늘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이른바 고독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견산업과 음악치료 등의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간단한 식사와 술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콜라텍이 노인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콜라텍은 서울 시내에만 50여 곳이 있는데 60, 70대들이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교제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온 음료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는 폭탄주가 10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알코올 흡수율을 빠르게 높여서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신한은행, 롯데백화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 11개 기업과 조직이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등 세계 50개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GPTW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인도 뭄바이 트라이던트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이들 기업을 포함한 60개 아시아 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GPTW 사무국은 아시아 50개국에서 추천된 1,500개 조직과 기업을 후보로 신뢰 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곳을 베스트 60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뜨는 야당 테마주와 지는 여당 테마주, 이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야당이 신임 대표를 확정하면서 정치 테마주 강세에 다시 불을 당겼습니다. 정치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치인 테마주가 어떤 건가요? 정치인 테마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테마주라는 게요. 이제 테마를 하나씩 정하는 겁니다. 정치인 테마주, 대선 테마주, 줄기세포 테마주. 한 테마를 잡고요. 일종의 투자자들이 가상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실제 현금 흐름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럼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A, B, C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될까 이걸 점치면서 각각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게임처럼 말이죠. 줄기세포라는 것도 어떤 실적이 난다거나 가능성이 나오기 전에 나오고 있네요. 나오기 전에 그냥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마를 잡고 투자를 하는 건데 저 표에서 보면 역대 주요 정치 테마주가 나와 있는데 이제 1997년 당시에는 김대중 테마주는 아니었고요. 이제 저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IT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IT, 인터넷 이런 글자만 붙어도 그 기업이 거의 매일 상한가를 치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가장 유명했던 테마주가 역시 행정도시 테마주. 이제 넘어간다 해서 충청권 계룡건설을 비슷해가지고 끝없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또 간다 안 간다 논의가 되면서 서서히 주가가 빠지게 됐었고요.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대운하 테마주라고 해서 4대강 이제 산업들이 있어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가장 눈에 좀 띄었던 게 삼천리 자전거 테마주라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막 자전거를 타면서 그 주가가 아주 폭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이후에 대선 때마다 안철수, 안랩을 통해서 또 박근혜 테마주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열풍을 불었었죠. 제가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테마주 연구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전문가였죠. 그런데 그때 제가 테마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테마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걸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정치를 하겠다거나 고위 관료를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 주변에서 테마주가 나오면요. 당연히 청문회에서 이 테마주와 당신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돼야 되고 금융감독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유관 조직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치인이나 고위 이 관료들과는 별개의 그야말로 이 투기꾼들이 주식 투기꾼들이 만들어내는 작전 세력이 만들어낸 네. 그런 테마주가 있었지만요. 예. 실제로 요즘에는 본인 스스로가 주식을 소유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생기고 있고 또 어떤 경우가 그렇죠? 뭐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결국은 네. 그 뭐 기부를 받은 재단에 했지만 재단 주식도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면서 계속 정치를 하는 행태 이런 부분이 옳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블라인드 트러스트 즉 백지 신탁으로 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주식을 운영하는지 모르게 정리를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왜냐하면 자기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내가 내일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지 안 할지 네. 또 내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안 할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 가격이 그냥 요동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는 전지전능하게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예, 자기하고 자기 주변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일종의 보면 이 경제 범죄입니다. 중대한. 어떻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실제 예, 그런 그게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처벌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경제에 의해 가지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보를 누가 독점해서 그 독점된 정보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인적 범위를 법적으로 이게 좀 정해놓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이제 유탈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테마주 좀 두 부류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 테마주를 국한해서 보면은 아까 우리 황 소장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안철수, 안랩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치인 테마주들은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종의 투자자들만의 리그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가령 이제 이렌텍 같은 회사 문재인 대표가 원내대표 당선한 다음에 뭐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경희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튀어오릅니다. 다른 또 이유는 없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또 GS 인스트루먼트, 경남고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네. 튀거든요. 이거는 뭐 문재인 대표가 어떤 친목도 아니라 뭐 지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지분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회사와 아예 그냥 이 꾼들끼리 몰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한번 양보해서 생각하시는 그 게 우리들이라고 붙는 거기에 예. 뭐 병원, 뭐 제약 이런 부분하고 노무현 정권의 핵심 예. 실세들하고는 상당히 가까웠다. 이런 부분이 그 흔히 상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런 부분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핵심 정치적 영향이 있는 분과 관계가 있느냐 실제로 뭐 끈적끈적한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있는데 정실진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욕망의 구조인 것 같아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 공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특정주를 부양하겠다 했을 때 네. 공시제도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뭐 문재인주 보면 문재인 의원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돈이 눈이 있든지 자본의 눈이 있든지 자본에 갖고 있는 욕망의 구조가 네. 핑계만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주식이 몇 년째 박스권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온몸이 건질건질한다 그럽니까? 뭔가 좀 뭐 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 이런 한판 하자. 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저는 옛날에 정권의 안에서 들여다가 본 적도 있고 그거 있었는데 예. 정권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게 끌고 갈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한다. 이러면 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그런 주식을 사고 네. 이러면서 연관되어서 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옛날 벤처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 아니,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뭐 때문에 그런 건 그래서 있겠죠. 뭐 완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식을 사서 띄우고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연관성이 없이 마치 그냥 작전 세력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늘 사는 게 필요하고요. 가령 박근혜 예.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예. 이주라는 이제 박지만 이주 회장이 있는 그 주식도 같이 튀었지만 아가방 컴퍼니라는 주식도 같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예. 아가방 컴퍼니 왜 뛰었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 뭐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가 같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 테마주,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연관성 혹은 뭐 정책의 연계성과 네. 전혀 이게 완전히 이 그들만의 리그 양분해서 생각하시는. 아니, 이게 두 분 말씀이 다 설득력이 있는 게 하나는 뭐 권력을 투트랙으로 작전일 가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건데 사실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기 현혹 안 당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주식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일반 지금 투자자 보셨지만, 말씀하셨는데, 네. 예. 최고, 예. 그 보통 정치적 테마주에서 이 주가의 형성을 보면 주가가 굉장히 낮은 낮은 것을 위주로 해서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 것들은 그건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뭐 최고가 대비 등락 폭이 한 70%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정치인들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혹시 계모차가 뭔지 아시나요? 계모차. 계모차. 네. 작가님 서정구 보고 알았어요. 강아지 유모차 얘기죠. 네. 강아지 유모차인데 뭐 15만 원에서부터 비싸게는 한 30만 원 정도인데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애견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뭐 개모차 시장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철치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려시장이라는 펫 산업 자체가 굉장히 네. 커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 시장이 같이 커지면서 뭐 아까 개모차 또 동물 먹이 또 이 아이 동물 병원이라고 하죠. 또 동물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비전문가적으로 이 애견들이나 이 고양이들을 모아놓은 카페 이런 산업들이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4년 사이에 100%가 증가했네요. 그래픽을 보니까. 또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예, 반려동물 하나의 시장에서. 테마죠. 저게 애완동물.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고독하지 않습니까? 이 네. 관계는 많지만 그 관계에서 정서가 교감되는 일차원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적 관계가 네. 거의 파괴되고요. 또 친구나 무슨 교우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수준이 있어야 끼리끼리 계산해서 만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니까 현대인들이 점점 계산이 필요 없는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그 예견이라든지 예. 펫 산업에 네. 이 몰두하게 됐죠. 저도 열흘 근데 우리 좀 전에 소장님이 예. 대단한 네, 그렇죠. 맞아요. 애견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11년간 애견가가 키우던 애견- 강아지가 열흘 전에 이렇게 죽었는데 아, 화장까지 그러셨습니까? 하고 지금 49제 네. 중에 있는데 끝나면 수목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 정서적 충격이 큽니다. 키우던 그 맞습니다. 애견이 죽게 되면 그 자식 죽은 만큼요. 정말 이 가슴에 충격을. 근데 수목장도 별도의 무슨 대행 서비스나 이런 비용이 드는 건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애견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 합법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불법으로 다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애견 화장터라는 부분이 합법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렇군요. 거기 가면 이제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골을 받아와 가지고 뭐 수목장을 하든지 뿌려주기도 하고 사리로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이 강아지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게 제가 키운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요란 뜬다, 진짜. 뭐, 개인데 뭘 저렇게, 우리 황수령 같은 분을 보면 뭐 슬프다 하면, 그럴까?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네. 그럴까? 그리고 좀 약간 좀 냉소적인 네.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새로운 가족, 네. 강아지가 들어오고 난 뒤 1년이 다 지나니까 저도 황 소장님 말씀에 예.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진짜 산업으로 보면 크게 되겠구나. 네. 저가 소비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 이 강아지 키우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는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네. 요즘은 그냥 새로운 가족이 왔구나. 네. 아침 방송하러 나올 때 이 아이가 깨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애견을 한 10년 넘게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을 알죠. 지금은 이제 죽었는데 이 애견 산업,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 황소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상실감이랄까요? 예를 들면 뭐 애견 사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은퇴 이후의 고독감, 그분은 굉장한 많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 경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이제 그때 그 전방에 갔을 때 보면 네. 늘 저를 함께하던 그 강아지가 있어요. 큰 강아지죠.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어느 날 갔더니 여름방학 때 죽었더라고요. 그럴 때 그때 이후로는 저는 이제 강아지를 별로 이렇게 안 하는데 아마 그때 그런 상실감들과 더 이제 노년에 이제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65세 이상이 됐을 때 강아지 애견과 혹은 고양이와 함께 살았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망했을 때 그 이별의 고독감은 훨씬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6070 놀이터 콜라텍. 자, 중년 이후에 고독감 벗어나기 위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60, 70대 분들은 바로 이곳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바로 콜라텍인데요.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 가는 그렇죠. 걸로 10대, 처음 만들어졌는데 20대가 콜라텍을 찾았는데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아요. 20년 사이에 많이 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10대 이곳이 바로 콜라텍입니다. 보시죠. 예, 그림을 먼저 좀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콜라텍 저희가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건데요. 입구에서부터 지금 뭐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흐리게 보이는 모습이 어린 분들, 젊은 층이 아니라 다 약간 연세가 지긋하게 있으신 약간 중장년층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음악 소리가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거나 하면서 춤을 많이 배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저기 인기가 좋은 콜라텍 같은 종로의 한 콜라텍은 평일에 1000명, 정말. 주말에 1300명, 1,400명. 예. 1300에서 1400명. 근데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그런 노령층이 찾는다고 하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퇴폐적인 것 같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고독을 달래기 위한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자주 가본 건 아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그 어르신들의 놀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근데 실제로 가보면 낮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긴 한데 또 이제 저녁에 돼가면 또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갔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또 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최근에 그 안전사고가 난 케이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 중장년 은퇴 이후에 있는 분들한테 놀이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곳이 없다. 중국에 가서 보면 뭐 이 밝은 광장에 태극권을 다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요. 그 뭐 수백 명씩 모여서 태극권을 하고 그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놀이 문화라는 부분들이 전혀 형성이 안 된 지금 뭐 58년 개띠 이전에 세대들이 지금 은퇴로 들어가니까 은퇴하고 아직 몸은 팔팔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파고다 공원에 가서 세모이 줄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분들이 그냥 가서 좀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때우고 돈도 크게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복지관이나 문화관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극히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신중년이라고 해서 60대 중후반부터 8, 90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여가 대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게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보면 뭐 입장료 2,000원에 메뉴가 뭐 메뉴 하나당 한 5,000원 정도 해서 중년층에서는 이제 한 10,000원 정도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다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연필거지, 양파거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양파거지는 꽤 됐죠. 저 나온 얘기가. 그렇죠. 코스코에서 양파를 이제 처음 오픈할 때 이제 좀 줬습니다. 그때 양파를 주세요 해서 몰려들었던 인파를 통해서 양파거지라고 하는데 실은 어제부터 많이 나온 얘기가 연필거지입니다. 연필거지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광명에 지난해 12월 18일 오픈을 했던 이케아인데 이케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그 가구들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저 연필을 쫙 비치를 해둡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픈한 지가 1월, 2월 되지 않았습니까? 2개월 만에 이 이케아의 연필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 이케아에서 거의 2년 쓸 연필의 양이 이제 다 사라졌다. 즉 이제 원래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쓰고 자기가 주문하고 여기 놔야 되는데 다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거지냐? 이런 이제 자조 섞인 목소리에서 나온 게 연필거지입니다. 근데 사실 저 내용조차도 이케아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소비자가 좀 과장해서 글을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약간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저는 이케아 깜짝 놀란 게요. 그 발표가 났는데요.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지금 부족한 양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
마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를. 아니 그러니까 거지가 아니죠. 뭐 가져가도 좋으면 당연히 저라도 가져가겠어요. 근데 거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제가 저기 한 25년 전에 유럽에 갔는데 그때는 관광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호텔 그 식당에 뷔페 식당에 갔더니만 코리안 이름 묻더니만 한국인은 딴 데 가서 먹으래요. 25년 컨벤션 홀 같은데 전에요? 예. 거기는 뭐 아주 간단한 뷔페처럼 해가지고 아주 조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돈을 지불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따져서 싸운 적이 네. 있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한국인이 오면 그 뷔페에서 막 퍼담아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러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 방침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선진 사회로 가는데 이 사회적인 의식이나 수준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먹고 살만한 사회에서 저런 연필들을 저렇게 하는 부분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저런데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고쳐야죠. 그 이케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근 이제 광명 상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래서 의무 휴업일제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뭐 의무 휴업일과 관련된 부분은 그 뭐 지역 사회의 합의의 문제이긴 한데 광명과 같은 경우에 이케아나 뭐 또 다른 롯데 쇼핑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지역 상권이 같이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좀 요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생의 방법을 빨리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처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케아의 지금 상품 비중이요. 가구 비중이 4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60%, 70%에 가까운 게 생필품, 뭐, 589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전혀 변질이 돼 맞습니다. 있거든요. 마트와 똑같습니다. 아, 예. 유통 매장으로 봐야 식당도 된다.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유통법에 같이 넣어서 네. 뭐한 달에 2번 쉬는 의무 휴업에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견이 있는데 또 외국 법인이고 하니까 좀 많이 피해가고 있어서 앞으로 좀 연구해야 아마 될 것 당국이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 버는 비법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박앵커님 혹시 식품의 유통기한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 유통기한의 뜻을 알고 계세요? 정확한 뜻?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먹을 수 있는 기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이 고지된 날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이 날짜까지밖에 먹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그 시장에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법 공개에 돈이 보인다. 오늘 시간에는 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알짜 정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손재원 아나운서입니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나 일명 B급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기한 임박 상품 쇼핑몰에서는 유통기한이 일주일에서 3개월 정도 남은 커피나 과자, 치즈, 냉동식품 등을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2달 정도 남은 캔커피는 72% 할인된 가격에 유통기한이 석 달 남은 즉석밥은 4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또 B급 상품 전문 쇼핑몰은 고객 손을 많이 탄 전시품, 고객의 변심으로 환불당한 상품, 배송 중에 흠집이 생긴 전자제품 등을 매우 싸게 팔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장에 전시했던 노트북은 40%, 믹서기는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속을 중시하는 알뜰족이라면 반가운 정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솔깃한 돈 버는 비법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정홍원 총리 또 유임하나? 네, 정치권 이슈로 좀 넘어왔습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오늘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가 예.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완구 후보자 우리 마라톤으로 비교하면 42km를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 예, 너무 빨리 좀 이게 시작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청문회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사전 검증이 언론 검증이 너무 길어짐으로써 이미 지금 상당히 좀 위험수위까지 왔다. 청문회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죠. 청문회 그러니까 준비 뭐 기간이 야당 길었다. 전당대 때문에 너무 배려를 하는지 뭐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비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고 처음에는 뭐 자판기 이랬는데 요즘 고장난 자판기 뭐 이래 됐는데 개인적으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예측하기에는 예.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이 안 됐다.
네. 그 정치적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좀 봐야 됩니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정홍원 총리께서 지난달 말에 네.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하면서 인사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국무회의를 주재하세요. 그렇죠. 어떤 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마저 낙마한다고 그러면 세 번째 어쩔 수 없는 유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에 이 일찍 그 어떤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갑자기 이완구 총리 네. 내정자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서 검증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네. 그런 긴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검증 기간을 소화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페이스를 올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본인이 자판기라고 하는 정도로 이 자신감 있게 나간 부분이 오히려 이 머리를 좀 낮추면서 소박하게 맞을 거는 맞고 가는 부분보다도 더 안 좋게 작용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 또 설화까지 지금 만들어낸 네. 이런 형국이 되었는데 사실 거론되는 내용을 하나씩 걸 보면 예. 과거에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하고도 통과를 된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결정적으로 예. 이것이 완전히 탈법이거나 범죄라는 증거를 아직 야당이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단순히 그 부분 의혹. 때문에 예, 자지구레하게 많은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은 최근에 이 기자들을 보아놓고 이제 그 이 일종의 허풍을 부린 이 언론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예. 나머지 문제를 갖다가 이제 부추기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야당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언론관에 대한 시각 이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이것은 문재인 의원이 당선되면서 새정치연합이 정권에 대해서 강성 드라이버로 이 충돌하는 이런 의도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충남 도지사 시절 네. 21차례나 해외 출장을 가면서 6번은 부인과 함께 갔고요.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황희 씨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뭐 부산시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계시면 혼자 계시니까 예를 들어 이명박 모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지 영부인을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갈 때는 영부인이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공무상 가는 때 부인이 같이 간 것이 큰 차원에서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건 갸우뚱하는 측면이 좀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작은 자치단체지만 외교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동부인을 한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인가 부분은 조금 신중한 토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일단 그래서 저는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외국에서 손님을 초대를 할 때 가족 간의 식사를 하거나 또 가족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영접의 이게 판 방법인데 거기에 뭐 공무로 왔기 때문에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이동업 현재 예. 재판관 같은 현재 재판장이었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됐죠. 이 본인이 가면서 5차례인가 부인을 동반해 갔다. 그러니까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부인을 같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출장을 가면서 자기 돈이 아닌 출장비로서 부인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제기가 당연히 되죠. 그럼 단체장과 일반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이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네.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대여 강경 모드로 돌아서면서 새로 선출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반헌법적 인사입니다. 청문회장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 해명을 들어보자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정에 공백이 또 생기느냐 이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왕구 후보자는 지난 6일 이후 나흘째 통이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맹 모드를 이어가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원내대표, 네. 김무성 당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이양구 후보자? 아니 뭐 세 분이 만난다고 사는 건 아니고. 아니, 만나서 뭔가 대책을 논의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청문회. 새누리당 입장은 좀 절박하죠. 사실은 서청원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한 배를 타고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 그 부담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 원내 다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배가 난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합심해서 좀 통과시킨 데 주력하지 않겠나고 하셨는데 오늘 모임은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정세 문제, 복지 문제 가지고 뭔가 엇박자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조율 과정 어제 뭐 대통령께서는 배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한번 더 큰 주제는 증세와 복지 문제가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당대표가 좀 자주 만나야죠, 사실은. 네. 두 분밖에 못 만났다고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만나면서 소통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좀 패키지 선물이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국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건이 새누리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배신이 나온다거나 또 뭐 이 반발이 나온다든가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저 표결 처리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표결 처리 갔을 때 새누리당의 만약에 의원들이 다수가 대부분 투표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내부에 반발표가 나온다든가 또 지도부에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요. 이번 조금 뭐 다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권 전체가 완전히 자중질환에 빠져들겠죠.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총리 낙마의 악몽이 재현될지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부산 사나이. 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으면서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 과정에서 여당이 더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만 안 하신다면. 근데 뭐 이제는 조금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네, 두 사람 거의 비슷한 연배. 네. 나이 차이는 2살 차이고요. 그리고 경남중학교 1년 손후배 사이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1년 선배죠. 예. 네. 두 사람 인연이 꽤 재밌고 깊어요. 그렇죠. 뭐 부산 중학교 동문이고 부산 지역이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무슨 평론에서 8단과 초단의 만남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박상훈 소장님도 부산 출신이죠. 그렇죠. 우리 황 소장님도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이력은 좀 판이하죠. 김무성 대표는 뭐 정치적으로 쭉 성장하신 분이고 문재인 우리 대표께서는 어쨌든 뭐 노무현을 빼면 상상할 수 없고 네. 정치 경력은 일천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 네. 초선 의원, 당 대표 정치 경력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8단과 초단의 만남인데 뭐 5선과 초선 의원의 만남일 수도 있고 근데 바둑에서 보면 꼭 8단이 초단하고 붙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얽히는 게 많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은 흥남에서 네. 비난민 배를 타고 부친이 오셔가 부모님이 그렇죠. 어제에서 문재인 의원을 낳았죠. 그래서 네. 문재인 의원이 또 성장기에는 부산의 영도로 또 이사를 오셨대요. 네. 근데 영도가 또 김무성 또 대표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통일민주당 때 그때 이 김무성 현 대표는 그때 소장으로 통일민주당에 있었고 네. 또 저기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또 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재인 또 대표는 그때 이 노무현 이 전 대통령을 따라서 통일민주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분이 뭐 이런저렇게 알게 된 시기는 한 3, 40년 이상 된 분들이죠. 중학교 1년 선후배면 학교 다닐 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 뭐 한 5, 600명, 7, 800명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전부 학교 다닐 때 완전히 알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거라.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윗선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또 서로서로 좀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좋은 명문 중학교를 다니는데 네. 조금 공부를 썩 잘했나. 농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PK 지역에서 경남중, 경남고 뭐 이런 인맥이 굉장히 정치권에도 좀 많은가 봐요. 부산은 옛날 지금은 이제 평준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지역별로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간 중고등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부산은 뭐 대표적으로 경남중고, 부산중고, 뭐 동래중고 뭐 이래 되는 것이고 뭐 지역별로 다 있죠 그게. 그러니까 뭐 요즘 다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네. 동기들 만나면 저는 평준화 세대입니다만 뭐 예를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경기고 뭐 부산고등학교 나오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때 들어간 선배들이 평준화 후배들은 좀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뭐 저 당시에는 엘리트들이 다 모인 거니까 저기서 우수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뭐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보면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경남중 동문이라고 하고요. 정홍원 총리도 경남중 동문이고 경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있고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뭐 서병수 부산시장 뭐 네. 인맥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평준화 세대의 얘기입니다. 비평준화는 뭐 저같이 이름 없는 고등학교도 우수한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 두 사람의 레이스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내년 총선과 양 여야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제 운명적인데 총선 그다음에 대선까지 두 분이 다 시선이 멀리 보고 있죠 지금. 김무성 네, 대표도 멀리 보고 계시죠. 네, 멀리 보고 있으니까 고지가 아득한 고지 깃발은 하나입니다. 누가 그 깃발을 뺐느냐의 문제인데 두 사람 간에 아주 재미있는 레이스가 이제 뭐 시작됐다. 어제 저 장면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숙명적으로 어쨌든 뭐 같이 요즘 그 안철수 의원도 그 호남 사이에서 이제 부산 적자로 돌겠다고 해서 부산에 열심히 다니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이 지금 아주 치열하네요. 안철수 의원은 부산고등학교죠. 네.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나왔어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2월 첫째 주차입니다. 1위 문재인 대표, 박원순 시장이 2위, 김무성 대표가 3위.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금 4위로 약간 좀 처지는 모습이고요. 반기문 유엔 총장이 빠진 상태에서 조사입니다. 그렇죠. 예. 네. 최근 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42km 가야 되는데 거의 이제 한 10m, 20m 예. 못 뛰는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선호도 조사일 수도 있고 인지도 조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는 뭐 없고 이대로 갈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냐 개인적으로 보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오히려 그 문재인 의원이 컨벤션 효과로 야권의 1위로 이제 5주째 굳어지면서 좀 올라가니까 약간 내려갔던 김무성 대표 지지율도 같이 조금 올라가는 올라갔네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이 보완제 효과도 있네요. 아까 그래프를 봤더니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박근혜 또 문재인 갈등의 또 중간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떻게 얘기도 보면 나오는데 문재인 대표에 비해서 김무성 대표가 좀 더 큰 난이도 높은 숙제에 직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집권당의 2인자의 처신이라는 거는 뭐 문재인 의원은 앞만 보고 가면 되지만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산수가 아니고 수학, 미적 부문에 해당되는 어떤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정치적인 스텝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놓인 부분은 문재인 의원보다는 김무성 대표 개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좀 앞으로 이 개헌 문제가 올해 안에 이제 개헌 특위를 국회에 구성해서 여야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개헌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계속 앞장을 서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 대표가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간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뀔 수 있고 재밌어질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폭탄주에 취한 10대.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부산에서 네. 이온 음료로 만든 폭탄주를 마시고 고등학생이 숨졌다고 하는데 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들어보시죠. 얘기 나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18살 정모군 소주 석 잔을 마신 상태에서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이른바 이온 폭탄주를 석 잔 더 마셨다고 합니다.
이온 폭탄주, 이온 음료에다가 소주를 섞은 술을 말합니다. 이런 폭탄주를 요즘 청소년들 꽤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수십 가지의 제조법이 있더군요. 가장 많이 지금 청소년들이 마시는 게 예거밤주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예거마이스터라는 알코올 농도가 한 35% 정도 되는 독일의 술에다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죠? 이 바카스보다 카페인 함량이 한 3배 정도 많은 고에너지 음료인데 각성 효과가 있는 걸로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술에다가 고카페인 음료를 섞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고등학생들 돈이 좀 없다 보니까 독일 술 대신에 소주를 섞는다고 합니다. 에너자이저 주라는 건 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다가 이온 음료와 소주를 섞어 만드는 겁니다. 에너자이저 주라고 불리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 우쭈쭈 메로니주라는 게 있는데 소주에다가 사이다를 섞고 여기에다가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넣어서 만드는 게 우쭈쭈 메로니주라고 하네요. 하지만 청소년 여러분 이런 폭탄주 아주 위험합니다.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125mg. 고카페인 음료를 3캔 이상 마시게 되면 이 하루 섭취량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또 이온 음료에다가 지금처럼 섞어 마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일반 술을 마실 때보다 훨씬 더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평론가님, 뭐 들어보셨습니까? 에너자이저주 이런 거?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술 제조가 대학생들의 문화인 줄 알았지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다음에 또 이걸 마시고 사망사고까지 났다.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로서 반성해야 될 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은 제가 대학 때 이미 그 바카스를 뭐 소주에 섞는다거나 그때 당시 이온 음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어떤 이 제조법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SNS나 이런 이 온라인의 발달로 제조법 자체가 아예 이렇게 뭐 레시피처럼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만드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비율을 잘 만들려면 뭐 무슨 컵을 사용해라 이 정도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참 이런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처럼 또 음주 문화에 대한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런 폭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술이 필요한데 그 주류 판매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얼마나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하고 지금하고 분명히 그 뭐 소매점을 비롯해서 또는 이제 식당 전부 다 이제 청소년 주류 판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니까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고카페인 음료라는 게 이제 이 에너자이저 음료, 그러니까 에너지 음료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에너지를 이 창출하는 원천이 고카페인하고 그다음에 고당으로 이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처음에 개발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면 시차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때 이걸 하나 먹으니까 번쩍 정신이 든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각성 효과를 일깨우기 위한 카페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술을 여기에다 섞어서 먹으면 술 안에서의 알코올 성분의 섭취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몸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자이저 음료를 실제로 못 팔게 합니다. 소프트 드링크로는요. 프랑스 못 팔게 하고 실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런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카페인 음료 때문에 어떻게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우리 유통체인이나 이런 데에서 규제 가능성은 실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된 등록까지 거쳐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아마 선진사회처럼 정말 더 많은 뭐 피해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제, 법적 규제 말고요. 우리가 어떤 뭐 방송 프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 공감하는 이렇게 좀 더 문화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것 같아요. 캔에다가 맹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완전히 고카페인의 고당 음료이기 때문에 술에 섞어서 마시거나 안 된다든지. 저는 부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는 게 대한민국처럼 술을 이렇게 사기가 편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술 판매 문제도 좀 엄격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고카페인 음료 규제 논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폭력 남편과 정당방위. 네, 폭력 남편을 발로 차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이 사안은 좀 사실관계를 1심하고 2심이 좀 달리 본 것 같습니다. 1심은 뿌리치면서 발로 찬 행위를 하나로 봐서 그걸 정당방위로 인정했고, 2심은 뿌리친 행위와 발로 찬 행위가 그 현재의 위해가 종료된 이후에 발로 찼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건이나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뭐 타워팰리스에서 이제 계획살인을 했다는 사건이 있는데 이건 계속된 가정폭력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이 법적인 이 장치보다는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그 앞으로 발생할 위해까지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정당방위만 판단하지 않고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재판부가 판단을 했으면 훨씬 더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워팰리스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이게 살인 행위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살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 법률적으로 구분을 할 때 행위에 의해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그걸 처벌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냐 아니냐를 정당방위냐 또는 그 외에 뭐 긴급피난 또는 정당 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잘라내는데 정당방위로 잘라낼 거냐 다른 걸로 잘라낼 거냐의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번 그 2심 판결에서는 이걸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법이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분명히 가정폭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 살인은 물론 과하지만 어떤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건 조금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죽을 만큼의 그런 어떤 그 위협을 느껴서 살인을 했느냐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이혼을 청구한다든지 뭐 가출을 해서 뭐 접근 금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다가 이게 한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한국에는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대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맞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세게 반격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상대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정당방위. 그렇다고 정당방위를 너무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폭력 남편 밑에 있는 사람이 남편을 죽였을 때 무조건 정당방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 아내가 교묘하게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마치 폭력처럼 위장을 할 수도 있죠. 이번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서 계속 영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가정폭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이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까 전에 우리 부산의 변호사님이 이제 긴급피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가족으로만 분위기를 정당방위에서 좀 넣은 거 보면은 이제 상해치사, 같은 살인을 줘도 상해치사, 유기치사 여러 가지 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아이를 그냥 갓난쟁이를 뭐 그냥 추운 겨울에 한 대에 둔다거나 밥 안 주고 일주일 있다 두고, 이게 거의 살인인데 이걸 유기치사로 해서 최종 맞아봐야 뭐 10년 안짝으로 맞게 되는 이런 형벌이 좀 있는데, 가족 간에 있었던 범죄들은 먼저 기존의 어떤 형법 차원에서 또 다른 체계가 좀 적용돼야 되지 않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관대한가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그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이제 형법 체계에서 이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하고 법을 만들긴 하는데 법이 이제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여러 가지 이슈들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